네, 그럼 한 주간 경제 이슈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보신 것처럼 이 배추 한 포기에 22,000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최근에 이제 장바구니 물가 너무 비싸졌다. 네. 시장 가격이 두렵다라는 분이 많아지시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 퀄리티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본적인 질 역시 예전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작황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예. 결국은 가격도 올라가는 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안 자랐기 때문에 예전만큼 배추나 시금치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 꽉 찬 알배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속이 볍다, 작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료 안 좋은데 비싸졌다. 예, 그것은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단신에도 잠깐 나왔지만 배추나 이런 것들은 좀 날씨에 좀 민감한데 너무 더웠죠. 사실 배추 산지가 고랭지 배추가 유명한데 고랭지 배추가 유명하다는 거는 선선하고 좀 일조량이 좋은 기후에서 잘 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예. 굉장히 더웠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작황이 뚝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작황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2만 원 넘게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자 김포족이라고 하는데 김장 포기하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시장에 중국산 배추를 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김장을 중국 배추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중국산 배추는 한 3,000원 정도 가량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김장이란 것은 오래 담가야 되고 오래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에 담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들이 많은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김치에 비해서 좀 거부감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중국산 배추가 좀 풀리긴 풀렸는데 주로 이제 상인들이 사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사는 용도로 썼지 이게 개인들이 잘 사진 가정은 않았거든요. 아니다. 예. 가정은 아무래도 특히나 김장김치는 오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내산으로 담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지난해 뭐 한 7,000원 서준에서 지금 2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가격 방어가 어렵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흔히 말하는 상품 쪽에는 좀 이 수입산을 유도하고 이쪽에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낮추는 결국은 이 전반적인 공급량을 늘리면서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중국산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거부감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언제까지 이제 고물가가 지속될지, 뭐 장바구니 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쉽게 잡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입을 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심해졌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 100년에 한 번 있던 일들이 뭐 10년에 한 번, 뭐 200년에 한 번 있던 일들이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올해 일어나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상치 못한 기후를 사실 농작물들이 어떻게 대응하기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영세농들이 많은데 이게 영세농들이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가격이 좀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물건 가격이 오르는 일이 많이 생기고요. 실제로 예측에도 이런 배추 같은 것들이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10월, 11월 이렇게 한창 공급이 중요할 때도 한 2, 3% 작년에 비해서는 2, 3% 정도 주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는 2, 3% 차이가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격의 그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확 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후 변화 자체가 좀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에도 조금 배추값이라든지 이게 특정 작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 요즘 청약 시장이 역대급 열기를 띠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로또 청약 얘기 나오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이요,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로또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난다. 뭐 수억 남긴다, 뭐 예, 이런 뭐 얘기죠. 거의 뭐 최대 10억까지 보고 있는 예. 단지까지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강남 주요 단지, 뭐 청담이라든지 이런 데 단지에는 되기만 하면은 10억 이상 남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청약 경쟁률이 뭐 200대 1, 뭐 199대 1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근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것은 너무 예전에 이제 분양가 같은 것들 높게 하면서 시공사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이런 수익 같은 것들이 배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가격 상승도 부추기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택지비랑 공사비 이상은 분양가를 못 받게 해놨거든요. 못 받게 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란 이야기는 시세보다 훨씬 가격이 싸게 네. 분양이 된다라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 그러면 이거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는 이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이라든지 최근 뭐 화성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래도 로또 청약 얘기, 아무래도 시세보다 싸게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또 청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보면은 요즘 뭐 얼죽신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얼주가 얘기는 들어봤어도 얼죽신은 좀 처음인데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신축 아파트로 많이 몰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그 여파로 서울에선 또 이 분양권, 입주권 거래량이 또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원래도 있었는데 최근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공급이 또 잘 안 되고 흔히 말하는 건설비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만들고 있던 아파트 역시 되게 공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공급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지은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란 거는 내가 분양 받을 걸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거래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분양권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겨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다 보니까 가격이라든지 거래가 굉장히 좋게 형성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전매 같습니다. 제한도 많이 없나 봅니다. 그럼. 요새 그 사실은 한동안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네. 2022년부터 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걸 우려하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풀었다. 풀어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이제 분양권 하더라도 이제 사실 가지고 있으면 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제한이 있더라도 분양권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하반기도 시세 차익 기대되는 신축 단지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눈여겨볼 지역이나 혹시 교수님께서 보는 지역 있으십니까? 뭐 제가 이제 아파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말씀드리 좀 곤란한 측면들이 있지만 최근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강남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서도 서울과 인접성이 좋은 지역들을 한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전체적 전국 아파트 가격을 보고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은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신축 그리고 이제 화성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서울 인접 지역의 신축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이 많은 지역들로 아무래도 분양권이라든지 수익성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는 주택 가격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흔히 말하는 몇몇 핵심권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 수요 역시 그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요, 이르면 10월부터 청약 납입금 인정 한도를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청약 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발도 있을 법한데 이 바뀌는 제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제도가 가장 크게 바뀌는 거긴 한데 이제 이렇게 청약의 금액을 인정 금액을 올려준다는 거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인정 금액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0만 원에서 25만 원 넣으면은 그 쌓은 만큼 사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쌓아놓은 분들이 공공주택 청약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쌓기 시작하면은 공공주택에 대한 또 수요가 또 민간주택으로 수요로 민간 분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민간 분양에 대한 수요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분양 시장을 조금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뭐 주택을 하시는 분이 공공주택도 하긴 하지만 예. 또 민영 주택에 대한 분양도 계속 받고 있기 많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죠.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상으로는 많이 쌓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택의 어떤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입장이 있긴 한데 네. 결국 돈을 많이 쌓으면 또 딴 데 투자할 수 있고 뭐 이런 아마 메커니즘들이 있어가지고 공공주택을 넘어서 민영 어떤 주택의 분양 시장까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돈 되는 경제 뉴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사건 전문가 모시고 사건 사고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장가희 기자, 리포트 보셨다시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08년 A씨가 동거녀와 싸우다가 둔기로 동거녀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서 살해를 한 사건인데 동거녀가 숨지니까 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겁니다. 이 A씨가 사는 곳이 옥탑방이어서 이 원룸 옆에 베란다로 시신을 옮긴 후에 이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서 숨겼다고 하는데요. 네. 여성을 매장한 뒤에도 이 남성은 이곳에서 8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야. 자, 사건이 일어나고 16년 뒤인 지난달에 옥상 베란다 누수 공사로 콘크리트를 부수다가 이 시신을 담은 가방이 발견이 된 건데 이 여성이 사망한 후에 곧바로 매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외부와 당연히 이렇게 차단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16년이 지났어도 이 완전히 시신이 부패하지가 않았었고 오. 또 지문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가능했고 결국에 이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이 네. 누수공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영영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이 그냥 묻힐 뻔했는데 그랬던 사실이 더 오싹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 남성이요, 이 해당 피해자 여성과 1998년에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오. 해요. 그러고 나서 함께 동거한 시점은 2004년부터 무려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8년에 이 피해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다음에 정말 끔찍하게 사체 은닉까지 했는데요. 아, 정말로 저도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던 녀석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 여성을 베란다에다가 유기한 다음에 그 시신과 함께 8년을 8년을 함께 어떻게 산다는. 살아요? 예. 그러니까 마약 혐의로 본인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사실 8년이 아니라 10년, 20년도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범행을 하고 이후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A씨의 범행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란다에다가 시신을 여행 캐리어에다 넣고 나서 시멘트와 벽돌로 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잖아요.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고 이 피해자가 가족들과 굉장히 사이가 멀었고 연락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본인만 입을 다물면 누구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범행을 숨겼다는 점에서 정말 악질 중에 악질 범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장관 기자, 어쨌든 이 사정이 있었겠지만 경찰의 어떤 수사 대응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 이후에도 왜 이거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좀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실종 신고 자체가요. 여성이 사망한 지 3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가족과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3년 후에 이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당시 이 피의자도 그러니까 이 남성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 하지만 우리 이미 헤어졌는데요? 라고 주장을 당시에 했었고 또 범행이 3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범행 관련 뭐 영상이나 사진 등 이 범행을 추정할 만한 이 증거 확보에 경찰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실종 사건이 미제로 남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실종됐다면 그 사람을 가장 의심해 볼 법한데 왜 못했을까 좀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변호사님 이 16년 만에 밝혀졌는데 이 범인 처벌 제대로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해당 남성 살인죄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구속된 상태인데요. 사실 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이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잖아요. 은닉하기도 했는데 이 혐의는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이미 7년 이상이 훨씬 도과됐기 때문에 이 혐의 적용은 불가하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 2015년에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비록 이 사체 은닉 혐의가 죄명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살인죄 형량을 정할 때 재판부에서는 이후에 이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도 또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기 때문에 네. 사체 은닉 혐의가 죄명으로는 적시되지 않더라도 형량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량이 뭐 최대치로 간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대치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 해당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까지 또 발견이 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이미 이 남성 이 마약 전과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재범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 1심 형량 굉장히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번 달 처음 시작된 외국인 가사 관리 서비스 이 얘기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 시범 사업을 진행한 지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한 달 좀 안 되는 사이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네. 있었는데 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들어왔는데 2명이 근데 갑자기 좀 잠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서울시 사업을 통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요. 이 중 2명이
일주일 전에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강남에서 이탈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은 전화기가 꺼져 있고 한 명은 전화기를 아예 놓고 그냥 갔다고 하는데 자,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이 이주 노동자가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이 사업주는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26일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고 검거가 되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레부터요, 그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이 지난달 6일에 한국에 왔고 일을 시작한 게 지난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난 후 숙소에서 이탈했다. 이거 좀 굉장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왜 떠났을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뭐 급여에 대한 불만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급여가 조금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저시급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교육 수당으로 받는 돈조차 체불이 됐었다. 제때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가사관리사들 사이에선 불만이 좀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첫 번째 정산이 됐던 게 저번 달 20일인데 그때마저도 제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해당 수당에 대해서 이 관련 업체에서는 유동성 문제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 임금이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또다시 지급이 됐었는데 그때도 뭐 4대 보험이랄지 소득세랄지 여러 가지를 숙소비를 다 제하고 나니까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거의 50%를 제해진 나머지만 받다 보니까 아마 이 가사관리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금 내고 뭐 숙소비 내고 뭐 하다 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받아오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 불만에서 지금 현재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어보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와 이 고용부에서는 이 고충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오늘 열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관리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지금 한 달이 채 되지 않게 교육받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임금 부분 말고 혹시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이유 때문에 이탈했을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함께 있었던 지금 2명이 이탈한 외에 나머지 98명이 함께 지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인원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충을 듣는 자리에서 급여에 대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숙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복지 관련한 문제인 건지 한번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이 가사관리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사업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한데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고용부나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월급제가 아니라 주급제로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필리핀에서 생계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급여를 받아야 필리핀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급으로 정산을 해서 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빠르게 정산해 주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재 주 40시간을 정말 완전히 채워서 일해도 월 급여가 최저 지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206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관리사들 중에 어떤 불만이 있냐면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해도 200만 원 남짓인데 지금 보장되는 최소 보장 단위가 주 30시간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시간만 일하면은 200만 원이 채 못 받기 때문에 생계가 유지될 수 있냐.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일 말고 다른 일 하면 200만 원 이상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40시간은 최소한도 뭔가 정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5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러니까요. 강제 출국이 된다는 점 그리고 강제 출국이 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불법 체류로 있을 때는 어떠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 가사관리사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선 뭐 개선이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필리핀 상황도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이번엔 온라인 속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한번 사건들 보려고 하는데 동물 학대 논란입니다. 자, 장관 기자 어떤 영상이길래 뭐 동물 학대다 아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2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 차에 매달린 오리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네, 수도권 한 도로 위를 달리는 소형차 한 대가 있는데 뒤에 뭔가 매달려 있죠. 인형 아닙니까? 네, 자루 안에 쌓여서 목만 내밀고 있는 이 두 마리 오리 정말 인형인가 싶겠지만 네. 살아있는 오리입니다. 오. 이게 목격자가 뒤에서 찍은 영상에 의하면 이 오리가 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서 꽥꽥 울면서 분변을 흘리고 있었다고 오. 하는데요. 목만 겨우 뺄 수 있는 구멍을 통해서 숨은 쉬고 있지만 갑자기 만약에 뒷차와 접촉사고도 날 수 오. 있고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영상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함께 보시죠. 네. 회식자인가요? 지금 횟집인데요. 저기 랍스터가 왕관을 쓰고 있죠. 네. 이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이 꿈틀대는 바닥까지 이 랍스터 머리에 왕관이 씌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양 이 손에는요. 편지 그리고 장미꽃이 저렇게 있죠. 그렇네요. 저거 인형 아니고요. 몸통이 잘린 랍스터입니다. 몸통이 잘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음식점에서는 랍스터를 최초로 세워서 이 랍스터의 신선함을 좀 아름답게 전달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만든 이 랍스터라면서 기념일에 아름다운 추억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랍스터 1인분에 14만 8천 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실제 이 손님들의 리뷰를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 생일 아니면은 비즈니스 모임 때문에 왔는데 뭐 사장님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정말 좋았다라는 평이 좀 많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랍스터에다가 왜 왕관을 씌우느냐 기괴하다 이런 반응들도 참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음식점에서 아예 SNS에다가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몸통을 뗀 랍스터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거 사후 경련일 뿐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죽은 거다. 게 음식점 측의 주장입니다. 또 이 아가미가 움직이는 물고기를 플레이팅하는 일부 횟집과도 이 방식이 비슷하지 않냐는 반응인데요. 지금 보면 누리꾼들은 반응이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살아있는 낙지, 문어, 우리가 사실 물에 이렇게 데쳐가지고 뭐 해신탕 뭐 이렇게 해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또 랍스터에다가 왕관을 씌우고 뭐 이렇게 편지를 거기다 꽂고 하는 거는 이벤트에 사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반응도 많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바라보고 판단하실지 좀 궁금한데, 자, 이고은 변호사님 또 궁금합니다. 꼭 이래야 됐나? 그럴 수 네. 있는 거 아니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동물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과연 불필요한 고통까지 줘가면서 동물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사람으로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지금 이 해당 영상 누리꾼들 반응 중에 부정적인 반응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 랍스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저걸 보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게 말이 되냐. 생명이다 동물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부정적인 반응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해당 사건이 만약에 스위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스위스요? 네, 스위스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018년부터 스위스를 시작으로 호주, 노르웨이 등 국가에서는요, 이 갑각류, 무척족 동물도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과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무척족 동물을 고통을 느끼는 방법으로 뭐 산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행 동물복지법상의 이 동물의 정의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만 동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재랄지 개랄지 문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동물이다. 무척추 동물이다라고 분류돼서 우리나라 현행법상은 이게 보호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또 해외 국가에서는 이 동물의 범위, 보호하는 동물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서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앞부분에 있었던 그 차 뒤에 오리를 매달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건 처벌이 될 수 있죠.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기자님이 리포팅하신 것처럼 이 오리가 너무 무서워서 분뇨를 막 흘리면서 오, 왜냐하면 본인 나오고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네 지금 분뇨를 흘리면서 내가 혹시나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극도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건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법상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 무척추 동물처럼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고 우리 법상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범위에 해당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뭐 판단이 다 다를 테니까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 바로 저희가 계속 다뤘던 그날인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해 분위기가 냉랭한 상황인데 먼저 국회로 가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채든 기자. 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혹시 극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선 대통령실은 당장 한동훈 대표와 단둘이 만날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찬을 하루 앞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도로 추후에 협의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독대하게 달라는 한 대표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죠.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30분 정도 배석자 없이 윤 대통령과 독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실은 독대가 아닌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3자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한 대표 측에 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이 부정적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직후 한 대표는 취재진에 독대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했다는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이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분명히 있고 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다시 꼭 필요하지 않나?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당정 갈등, 또 윤한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친윤계는 한 대표가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언론 플레이로 협박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밥만 먹고 사진 찍으려고 만찬하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독대 없이는 의미가 없다, 의료개혁을 비롯한 주요 현안 해법을 찾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감정적 앙금이 깔려 있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인데 오늘 만찬에는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수석들이 여당에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총 최소 2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도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들으신 대로 이 줄다리기 끝에 오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일단 불발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말들 나왔었는지, 더 나왔었는지 목소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불참이나 이런 건 고려하고 있고.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린 걸로 하죠. 고맙습니다. 그 독대 요청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 했어요, 용산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료개혁이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해결이든 결단이든 진일보된 좀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이 한 대표가 일단은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일단 물러선 모양새고 다음에 한번 다시 보자는 진짜 말을 했는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취임 2달 됐는데 성과가 없다,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난감한 상황에 좀 놓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좀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추석 연휴 내내 의료계의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의협 대표하고도 지금 만나서 나오는 어떤 기사 내용대로라면 의협 대표도 전향적인 어떤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만나려는 독대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여러 그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떠한 결론을 좀 내려야만 한다.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대표로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어떨까라는 건의도 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조금 더 촉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자리가 만찬에서 만약 이야기되기 시작한다면 사실
이것이 아까 뭐 만찬이 합의기구도 아니고 네.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대를 원한 것이고 한 대표 표현대로 또 대통령실 표현대로 상황이 완전히 뭐 이렇게 갈라진 거라기보단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할 문제다. 추후 협의할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 대표도 이 자리가 아니라면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대답을 한 걸 보면 아직 뭐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갔다기보다는 만찬은 만찬대로 가고 또다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지도부와 함께 다 같이 인사한 자리 갖고 나중에 뭐 보자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한 대표가 이 만찬 참석을 고민 중이다 뭐 불참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 참석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혹시나 뭐 이 불편할 수 있는 한 대표가 20명 가까이 뭐 모든 인원이 만난다고 하는데 뭐 쓴소리나 뭐 불편한 소리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쩌면 그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독대를 요청했던 아하. 것도 같거든요. 그러나 이미 독대가 불발된 이 상황에서 만찬 자리에서 특히 공개적으로 정부를 향해 뭐 이를테면 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정 잡아 꼬집기는 전 어려운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뒤집어 이야기해 보면 이 대통령과 지도부의 만남 자체에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큰 성과가 있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좀 우려가 드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만찬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진전된 논의들이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과 당정과의 그 관계가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로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국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뜬금없이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이런 것에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도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독대 요청이 있었고 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기류들이 감지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의 갈등의 폭,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뢰관계가 사실상 많이 약해진 것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찬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깊이 있는 이야기는 사실 나오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떤 절충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3자 간의 어떤 차담회를 제안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명이라도 만났으면 그래도 좀 20명에서 하는 것보단 좀 할 수 있는 말들이 좀 있었을 텐데 왜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절박함의 차이일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인사들 다 만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그리고 한시라도 급한 문제임을 지금 깨닫고 어떻게든 빠른 결단을 내려야만 이 의료 대란이 빨리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의료 선진국, 정말 자랑스러운 의료 선진국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복수의 인원,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견이 있고 이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할까? 모든 건 다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는데 3명도 안 됩니까?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네. 사실 그 원내대표는 옛날에 총무였다가 나중에 원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라 해서 네. 원내대표고 또 의원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는 전체를 다 총괄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같은 어떤 이 선출직이고 투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와 대통령의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총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단계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어떤 진짜 속 마음을 이끌어내서 이것을 결론을 내야 된다.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을 좀 생략해야 된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좀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께 네. 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쨌든 2대1 안 되고 1대1만 가능하다는 한 대표고 네. 또 대통령실은 1대1은 안 되고 1대2는 가능하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지금 뭐가 중요한데 이러고 있냐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독대 여부 물론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만찬을 통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뭐 의정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요새 물가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관련된 좀 생선적인 얘기 해주는 모습을 바라고 계실 텐데요. 네. 독대 여부만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의 고를 보여드리는 모습이 어쩌면 좀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 독대는 뭐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추후에도 당분간은 독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갈등만 지금 어떠면 감정의 골만 더 확인한 셈이 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런 갈등 어떤 감정의 골들이 이것이 다시 국회나 또는 당 내로 들어와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갈등들이 결국 증폭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국회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뭐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시더라도 이게 재표결 과정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이탈표가 생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후에 만찬하게 되면 또 여러 말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한번 쭉 지켜보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야권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남북 두 국가론 제기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어제 또 SNS에 남북 두 국가론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일이란 말이 국민들 정서, 특히 젊은 세대들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저도 통일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일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자, 어떤 비판이고 왜 이랬는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네. 자, 이종문 실장님. 일단은 이 평생 통일운동 해왔던 이 임 전 실장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 추가 입장 계속 내서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자, 두 사람이 하는 어떤 말들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8.15 이번에 8월 15일 날 독트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통일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뭐 저 의원도 아니고 뭐 여당의 어떤 당식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통일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임종석 전 실장은 대단히 지금 뭐랄까요 어떤 도발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유는 딱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정당을 그러면 이 정당의 강령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지금 이어가는 그런 정당이에요. 네. 이 새 전직 대통령이 이어왔던 거는 평화 공존, 그다음에 평화 통일, 평화 교류 이 세 가지의 행동 강령으로서 남북 연합을 과정을 거쳐서 통일로 가야 된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과 관련된 이 정신,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왔던 정당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꾸려면 그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이 되어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MZ세대들이 이 국가 가주십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민주당과 또 뭐
임종석 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통일 꼭 해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왔는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딱 한다는 이국가론이다. 우리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그러니까 북한이냐 아니면 남한이냐 어느 쪽에 지금 그 통일 정책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걸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좀 반발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장현주 위원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임 전 실장 발언을 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회적인 어쨌든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이 아마도 이제 평화 부분을 강조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헌법과 맞지 않죠. 헌법 전문과 그리고 헌법 3조, 4조와도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강령에 들어있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거나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행법과 우리 민주당 강령에도 맞지 않다라는 점 강조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것이 자칫하면 여당의 색깔론 공격으로 또 공세에 몰아붙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사전에 좀 차단하는 의미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 나와서는 좀 이렇게 비판한 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 쪽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사안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계속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 그리고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감독 선임과 협회 운영 현안질에 대해서 지금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 이종호 실장님 이 핵심은 이 감독 선임 절차가 좀 정절했냐 이렇게 따져보자는 건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뭐 여러 입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반면 또 반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증폭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체육협회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그 예산을 문체부를 통해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축구협회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올해는 4천억인데 거의 그중에 엄청난 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협회 운영이라든지 혹은 뭐 돈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규정상 맞는 그런 그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협회는 축구협회를 포함해서 대한체육회까지 전혀 정부의 어떤 그런 이 간섭을 배제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아무것도 그렇게 규제 내지는 감독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우리가 축구협회의 어떤 행정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로 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들여다보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규정에 어긋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몽규 협회장은 나 몰라라 내가 한 게 아니라 기술위원장이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연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규정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여다볼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들려드릴 수 없지만 자 장현주 부위원장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축구협회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으로 간섭과 어떤 방해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 어떤 제재를 통해서 월드컵에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긴 한데 명명백백하게 좀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문화 체육의 영역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얼마큼 개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스포츠의 영역에 개입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회의감을 갖고 계시고 또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국회에서 관련된 부분 질의하고 또 진상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정말로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신
대신 또 질의하고 물어봐주는 그런 국회 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고성을 벌인다든지 뭐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기 식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된 선임 과정상의 어떤 의혹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또 진상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이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도 국회에 나가서 한번 의원들의 어떤 윽박지르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이 좀 역풍을 맞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자, 조금 전에 홍명보 감독이 질의에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부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잠깐 듣고 오시죠. 혹시 지금 경기력 부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당장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라는 거는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기력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축구장에 있어야 할 감독이 국회에 왔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고 또 어떤 결론이 날지 저희가 내일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고려한 측에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관련해서 한범수 저희 산업부 한범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금 전에 나왔는데 아직 목소리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핵심적으로 지금 나오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고려아연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에 들어가는 비철금속을 주로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에 없어선 안 될 기간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만약 경영권이 넘어가면 우리의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절박한 호소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고 하고요. 또 MBK 파트너스가 중국 자본을 통해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차지하면 사모펀드사의 특성상 장기 투자는 하지 않고 단기 이익을 거두는 데만 몰두할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재중 부회장과 핵심 기술 인력들이 참가했는데 현 경영진과 함께할 것이다 이런 다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경영권 분쟁 당사자가 최윤범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중 부회장이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재중 부회장은 비철금속 재련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성을 그렇습니까? 가진 인물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경영권을 차지한다고 해도 이처럼 본업에서 최고 전문성을 가진 임직원이 등을 돌리면 인수한 의미가 사라진다는 걸 강조하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영풍 장씨 가문하고 이 고려아연 최씨 일가가 굉장히 절친한 동업가로 좀 알려져 왔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장씨 일가가 사모펀드를 끌을 정도로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진 겁니까? 네, 2년 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두 집안이 갈라섰는데요. 회사 경영 방향을 둘러싸고 장영진 고문과 최윤범 회장의 의견이 달라졌거든요. 고려아연 지배구조를 보면 현재 최대 주주는 장씨 일가입니다. 최근 영풍그룹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장영진 고문 측에서는 고려아연의 배당금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윤범 회장은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 등 투자를 위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며 영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 대립이 격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이재중 부회장이 지금 입장 표명을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좀 목소리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MBK 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2차 전지 소재사, 자원순환 사업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M&A를 결사코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50년 역사가 저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서 국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의 절박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부디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네, 얘기 듣고 오셨고요. 자, 한범수 기자, 일단은 MBK 파트너스가 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잡게 되면은 우려되는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고려아연 직원들의 처우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사에게는 눈에 보이는 수익이 특히 중요하죠. 그렇겠죠. 바로 성과를 내려면 무리하게 직원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업무 강도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점은 MBK 파트너스가 나중에 고려아연을 외국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국가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철 생산에 필요한 아연,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니켈 등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진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이에 MBK 파트너스도 반론을 내놨습니다. 고려아연을 10년 이상 오래 경영해 키우겠다면서 최윤범 회장이 벌여놓은 불필요한 투자만 없애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영풍도 모든 임직원의 고용관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고려아연 지분 매수, 공개 매수가 다음 달 4일까지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인데 오늘 10시 반 기준으로 주가가 69만 원이었습니다. MBK가 경영권 확보에 2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했는데 최대 1조 원은 더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주주들을 향해 구애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영풍은 MBK와 한편이고 고려아연은 현대차, 한화 등이 우호 세력입니다. 예. 여기에 또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의사표명은 안 할 것 같고요. 다른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국내 소액 주주들을 상대로 구애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경영권 문제라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라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최근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목격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도로 위에 갑자기 하늘에서 낯선 물체가 포착되는데요. 북에서 보낸 쓰레기 풍선입니다. 하얗고 커다란 풍선의 아래쪽에는 봉투가 매달려 있는데요. 도로 한가운데 내려온 이 풍선은 갑자기 펑 하고 순식간에 터져버립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풍선 내부에 있던 쓰레기가 도로에 흩어지지는 않았지만 풍선이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터지면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시민들은 맞을까 봐 겁난다, 안에 화학물질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냐라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북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합참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커플 5,000쌍이 동시에 합동 결혼식을 진행해 화제입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이 커플들의 수, 과거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을 자랑하던 중국 내에서도 역대급 수치라는데요. 전국 50개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단체로 결혼식을 올린 5,000쌍의 커플들. 사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현재 중국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합동 결혼식도 중국 당국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결혼 장려에 나서고 있는 중국. 이색적인 대책 중 하나로 몇몇 중국 지자체들은 한 건의 혼인신고라도 더 받겠다며 신혼부부에게 복권을 증정하는 캠페인까지 벌였다는데요. 여러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혼일, 출생률의 하락세가 늦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